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 사연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은 제 사연을 좀 보내보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꽤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희 식구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은 되었거든요. 저는 그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느 부모님이 그렇듯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땐 그게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보니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물정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렇게 컸습니다.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던 저는 어느새 전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에게 과외를 받고 공부도 집에서 다 과외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여고를 나왔어요. 또래 남자애들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살았고 학교 분위기도 말썽 피우는 애들은 거의 없고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통학도 아버지가 운전해서 해주셨고 피아노 과외 받는 것도 항상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내 또래의 남자애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습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간 대학교도 여자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세계였습니다. 여자 대학교라 그런지 학교 앞에는 항상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을 그렇게 많이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선배들과의 사이에 규율이 있고 연애를 하는 동기,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팅이라는 문화가 제일 신선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한테만 들었던 미팅을 실제로 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하게 된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집에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팅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정아, 명심해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다 늑대고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가장 쉬운 게 말이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남자인 거야. 아빠 말 꼭 명심해. 알겠지? 아버지가 괜히 세상 물정 모르는 저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저를 정말 많이 아끼셨으니까 저에 대한 애정이 너무 과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늦은 사춘기가 대학생이 되어서 조금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첫 미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대 신입생들이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머리가 엄청 짧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적도 없고 대학교 가서 선배들이 억지로 술 먹인 게 전부였습니다. 첫 미팅을 한 그날 막 취해서 길바닥에다가 토를 하고 해롱거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 학교 선생님들이 말한 대학 생활이 이건가 하면서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진장 놀러 다녔습니다. 동기들이랑 나이트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몇 번 더 하고 커피숍도 가고 하여튼 20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논다 생각하셨는지 야단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고 먹고 하면서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놀 거 다 놀았다 싶어서 1학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놀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냥 동기들과 일주일에 한 번 노는 정도? 또 졸업반이니까 다들 바쁘더라고요. 유학 준비하는 동기도 있었고, 오케스트라 오디션 보러 다니는 동기도 있었고, 학원 준비하는 동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미팅을 나와달라는 겁니다. 1학년 때 이후로는 미팅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보다 살이 정말 많이 쪄서 10kg 넘게 쪘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대학교 최대 남자애들인데
어렵게 미팅을 잡았다면서 한 명이 모자르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겁니다. 졸업반의 미팅이라니 걔네들도 참 할 일 없다 하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나온 남자애들은 대부분 저희보다 3, 4살이 더 많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가 이제 졸업반이 되었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라 낯설더라고요. 그런 저희의 분위기가 읽혔는지 다들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면서 말을 참 잘하는 재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동기 중 저 포함해서 6명이 나갔는데 3명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비쳤죠. 저는 자리만 채워주러 나간 거였기 때문에 눈치 봐서 슬슬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뜻밖이라 다들 놀랐습니다. 저랑 같이 나간 동기들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살도 많이 찌고 예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나를 왜?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말을 참 뻔지르르 잘하며 저에게 호감을 사려 노력하더군요. 미팅 자리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몇 번 삐삐가 왔습니다. 그러다 커피숍도 같이 가게 됐고 밥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러 다니던 대학교 1학년 때도 겁이 많아 연애 한 번 한 적 없던 제가 졸업반이 되어서 체대에서 인기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된다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노골적으로 네가 왜 좋대?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건 저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 좋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은 남자친구 때문에 불안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는 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라고는 만나본 적도 없는 제가 이렇게 뚱뚱하고 못난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이 세상에 그 남자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남자친구와 왠지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되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하고 저는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3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된 이 남자가 월급을 집에 안 들고 오더라고요. 생활비, 공과금, 경조사비 등등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왜 생활비를 보태지 않냐 물어보니 돈이 없다더라고요. 지금 태권도장이 힘드니 뭐니 하면서 핑계를 대길래 그땐 진짜 믿었습니다. 정말 말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남편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부도? 아이씨, 그럼 내 빚은 누가 갚아주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저에게 모진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대충 알고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요. 미팅 나온 애들 중 가장 만만해 보이고 다루기 쉬워 보였답니다. 근데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대요. 가지고 있던 빚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질 않고 졸업 후 태권도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여자를 만날 구실은 줄어들고 하는 수 없이 저랑 결혼했답니다. 자기 빚을 제가 갚아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생활비는 모두 제 돈으로 하고 본인이 번 돈은 그냥 쓰거나 빚을 갚았대요. 빚이 얼마냐? 왜 빚이 있냐 물으니 1억 좀 넘게 있고 그냥 노는 데 썼대요. 대학생 때부터 그냥 흥청망청 노는 데에 썼답니다. 대학생한테 대출이 안 나오니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갚질 못하니 빚은 계속 불어났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서 남편이 그러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상관이네요. 어차피 제가 갚아주지도 못할 거 아니냐면서 짜증나 죽겠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얼마 버냐고 그거라도 보태랍니다. 장난합니까? 저 그 정도로 멍청이는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다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시 부모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 믿지 말라던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서 죄송하다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자를 완전 못 믿게 되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 같았거든요. 이혼 후 애군이라도 빠진 듯 아버지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끄고 다시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스스로 차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걸 결단코 거절했습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어른이 된 자식 노릇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인근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상가 안에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피아노실은 4개뿐이었으니 그리 큰 학원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근처에 피아노 학원이 몇 없어서인지 아이들이 꽤 와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몰랐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일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제 학원을 차린 후 귀엽고 손도 작은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있었는데 특히 마음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소 젊어 보이는 아빠 손을 잡고 왔습니다. 5살이고 한글도 아직 못 배웠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아이의 아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글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곤란하네. 왜 그러세요? 아이가 피아노를 꼭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맡겨주신다면 아이가 흥미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써 볼게요. 아이의 아빠는 정말 감사하다며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수업을 하게 된 아이는 짧은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엄청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자존감도 높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똑부러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아이였죠. 한글을 잘 모르니 아이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개 이름을 외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느낌대로 마구마구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신이 나서 같이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치는 저를 무슨 대단한 사람 보는 것 마냥 눈을 반짝이며 보는 순수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그렸어요.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보세요, 선생님. 아이는 크레파스와 색연필,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림의 왼쪽 밑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사진 아빠가 챙겨줬어요. 선생님이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제가 따라 그렸어요. 그런데 사진에는 아빠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그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그 전부터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 본 적이 없고 제가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번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다리가 좀 불편한지 한쪽 다리를 살짝 절거든요. 속으로 아이 아빠가 다리 불편하신데 아이 엄마는 한 번도 안 오네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아이와 아이 아빠 앞에서 절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아이도 아이 아빠도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의 아빠는 저와 같은 상가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학원을 데려다 줄 수 있었던 거고요. 저희 학원 옆 논술학원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아이 아빠가 인품이 좋기로 상가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참 인사 잘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잊을만 하면 상가 내 청소도 하고 문구점 오는 애들한테도 친절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어쩐지 인상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인품도 좋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게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은 잘 안 믿으려고 했을 터라 더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소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수인이 아빠입니다. 지금 수인이가 다쳐서 학원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한 태도였던 사람이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괜찮은 건지요. 늦은 밤 학원 문이 닫기 직전에 아이의 아빠가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인이 아버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인이는요? 많이 다쳤나요? 날이 좋아서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를 나갔는데 수인이가 신나게 그네를 타고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네를 높게 탄 건 아니었는데 부웅 날아오르면서 떨어지다가 앞에 지나가던 친구랑 부딪히고 한 바퀴를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결국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만큼은 아니었겠죠. 아이의 아빠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온 얼굴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느라 문구점 문도 제대로 못 닫아서 문 닫고 집에 들려 짐 챙겨서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른 가보시라고 병문안 꼭 가겠다는 말을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저는 다음날 아이의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고작 1m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은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에게 아주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재밌게, 누구보다 정성스럽게요. 아이 아빠가 책을 재밌게 잘 읽으니 다른 침대에 있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책을 잘 보이게 들어 보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항상 일하시느라 바쁘셨거든요. 아빠도 저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 모습에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서 너무 애틋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런 모습을 본 뒤 이틀 뒤에 아이 아빠가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머뭇거리면서 한 질문이 정말 느닷없어서 놀랐습니다. 저 피아노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 아빠의 질문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수인이가 한 달쯤 입원을 해야 하는데 피아노 학원 못 오는 걸 가장 아쉬워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그립고 특히나 선생님의 연주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좀 배워서 수인이한테 쳐줄까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 수업료는 정확하게 지불할게요. 아픈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아빠라.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제 연주를 듣고 싶으면 동영상을 찍어도 되지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동영상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직접 병원에서 아이에게 연주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이 아빠와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오후에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몇 번이나 더 피아노를 쳐보고 문구점에서 파는 멜로디언도 가져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구나.
저런 애정을 받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같은 건 다시는 안 만난다. 믿지도 않는다 결심했는데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은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닌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한 달간의 레슨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 깜짝 선물로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엉성하고 짧은 동요였지만 비록 멜로디언으로 연주하는 게 최선이었지만 아빠의 연주를 들은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그날 아이의 퇴원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아이 병원에 가서 연주 현장을 봤거든요. 아이도 아빠도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습니다. 이제 아이 아빠와의 수업이 끝이 났으니까요. 이제 수업은 끝이네요. 네, 이제 저 대신 수인이가 가서 수업을 받겠네요. 아쉬운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아빠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저렇게 괜찮은 남자를 놓치는 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문을 닫는 시간이 문구점 문을 닫는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얼른 학원을 정리하고 문구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가 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 핑계를 대고 또 며칠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대바람부터 문구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 질끈 감고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아이 아빠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제 고백은 그렇게 대답도 듣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아이 아빠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줄 때도 눈도 못 마주치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아, 나 차였구나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별했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도 못했고 아이를 혼자 키울 준비도 못한 채 이렇게 혼자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지키는 게 많이 무섭고 어려워요. 정말 차였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조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사별을 한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너무 밝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이 아빠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저도 선생님이 좋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아빠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와서 뒤에 숨겨두었던 꽃을 한 송이 내밀었습니다. 고백인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요. 그렇게 저와 아이 아빠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말이죠. 특히나 아이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요. 혹여나 결혼까지 가지 않고 연애로 끝나게 된다면 어린아이한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최대한 숨겼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그 걱정만큼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소문대로, 그리고 제가 본 대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리를 다치게 된 것도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유모차랑 오토바이랑 치일 뻔한 걸 막다가 다친 거였더라고요. 아이 아빠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제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7살 때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천천히 아이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이미 아는 사이고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혹시 아이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사이를 얼떨떨해 하던 아이도 서서히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예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입고 아이까지 같이 셋이서 웨딩 화보 겸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또 이상한 놈 만나서 결혼할까 봐요. 그리고 또 제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썩으셨을 법도 하죠.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부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반대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 보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됐다고요. 상처를 이겨내고 몇 번이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이 정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남자 혼자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겠다면서 잘 먹이라면서 갈비도 재워서 주시고 아이 옷이랑 학용품도 사주곤 하셨습니다. 열심히 키운 나이 헛먹은 외동딸 2번이나 시집 보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꼭 효도해야지 했습니다.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고 남편에게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외동딸이잖아요. 남편이 없었으면 운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장례 절차도 하나도 모르고 상주 자리도 혼자 지킬 뻔했는데 남편이 다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우리 남편.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 제자였다가 딸이 된 아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 아이가 저한테 곧바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참 고맙죠. 엄마, 많이 힘들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요? 엄마, 제 침대에서 같이 잘래요? 엄마, 노래 불러줄까요?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애쓰던지.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참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힘들던 제 마음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남은 가족들에게 더 충실해야지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나? 그맘때부터 아이가 저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는 빈 공책과 연필 한 자루를 가져와서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일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주세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착한 일 하면 용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착한 일 할게요. 용돈 주세요. 너무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글도 모르던 5살 때 봤는데 언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이의 행동이 그저 귀엽기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어떤 일을 하면 용돈을 줄지 적어보았습니다. 신발장 정리 300원, 아빠 흰머리 하나에 20원, 책상 정리 300원, 빨래한 양말 맞추기 200원, 대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성취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지런하기도 하고 끈기도 있어요. 욕심도 적당히 있고요. 착한 일을 꽤 꾸준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거의 매일같이 착한 일을 해서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몇 달 지나니 그 용돈이 꽤 많이 모였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모은 용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도 안 알려주니까 너무 궁금해서 남편이랑 둘이 애교도 부려보고 사정도 해보면서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돼지 저금통은 어느새 묵직해졌는데 아이는 저금통을 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껏해야 사고 싶은 인형이 있다던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아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뭘까 너무 궁금했지만 아이가 절대 안 알려주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1년이나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는 꾸준히 착한 일을 해서 용돈을 타갔고
그동안의 커다란 돼지 저금통은 배가 터질 정도로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묵직한 돼지 저금통을 낑낑대면서 들려다가 포기를 하고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저랑 은행 좀 가주세요. 이거 너무 무거워서 지폐로 바꿔야 할 것 같거든요. 수인아, 엄마랑 같이 갈까? 엄마도 마침 은행에 볼 일이 있거든. 안 돼요. 아빠가 같이 가주세요. 제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 하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이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돼지 배를 갈라서 모두 다 지폐로 바꿨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상당했습니다. 무려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아이가 혹시 그 돈을 통장에 넣으려고 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9살짜리 애한테는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 남편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수인아, 그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수인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두는 건 어떨까? 그래, 그렇게 하자, 수인아. 아니면 엄마나 아빠한테 맡겨두고 쓰고 싶을 때마다 달라고 하는 건 어때? 정확하게 용돈 기입장에 적어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돈은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고집을 부리길래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어디에 썼는지 꼭 말해달라고 일러두었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저녁밥을 다 먹고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저 몰래 사온 케이크를 꺼내더라고요. 어머, 오늘 무슨 날인가? 갑자기 웬 케이크야? 당신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얼른 앉아. 수인이가 선물 준비했대. 수인이가? 정말? 남편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딸이 방에서 뒷짐을 지고 총총총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는 그 언제보다 더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상자를 열어서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얇은 금색 줄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말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줄의 가운데에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목걸이를 보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희 딸이 작은 손을 꼬물거리면서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뭐야, 두 사람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나 말고 수인이 혼자 준비한 거야. 뭐? 수인이 혼자? 이 금목걸이를 수인이가 혼자 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인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걸이를 받기부터 1년 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제가 남편에게 말한 것을 수인이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때 어머니께는 목걸이, 아버지께는 벨트를 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날, 그 목걸이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게 다시 씻어서 사용할 수도 없게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울면서 했었는데, 제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목걸이를 선물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 목걸이가 아까워서 우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한테 착한 일을 하면 용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친구들한테 엄청 물어봤대요. 용돈을 얼마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착한 일도 하고, 원래 일주일에 1,000원씩 주던 용돈도 안 쓰고 아끼면서 하루에 500원씩 모았다는 겁니다. 오롯이 제 목걸이를 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좀 더 지나고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금은방들을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하트 목걸이를 발견했고 그 목걸이를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방 아저씨에게 이거 우리 엄마 사줘야 한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이상하게 여긴 거죠. 9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금을 9살한테 팔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했다더라고요.
딸이 비밀로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남편을 데리고 금은방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더래요. 딸에게는 2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고 부족한 돈은 6만 원 정도였답니다. 남편이 돈을 보태줄 테니 목걸이를 사자고 했는데 저희 딸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그 금은방에서 갑자기 종이를 꺼내고서는 한 10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뭔가를 적고 지우고 그러다가 계산기까지 꺼내서 뭘 끄적댔답니다. 그러더니 금은방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제가 지금은 6만 원이 없지만요. 맨날 500원씩 4개월을 모으면 6만 원이 생기거든요.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500원씩 드릴 테니까 외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남편과 금은방 사장님, 직원까지 다 박장대소를 터뜨렸대요. 결국 딸아이의 마음에 홀랑 넘어간 금은방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하셨고 아이가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고 울먹거리면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수인아. 엄마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이야.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다. 금은방 사장님에게 엄마가 대신 나머지 목걸이 값을 드리면 수인이가 싫어하려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아이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모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금은방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은방을 찾아갔죠. 아이고, 꼬마 손님 오셨군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구나. 이야, 목걸이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따님이 안목이 있어요. 금은방 사장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딸아이를 반기자 딸아이가 주머니에 있던 500원을 사장님께 드리고 공책에 체크를 했습니다. 참 야무지게도 말이죠. 저는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아이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고 예쁜 아이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과 가격 계산하고 시세 맞춰보고 하느라 팍팍하다 느껴졌었는데 저희 딸이 참 담비 같은 존재였대요. 다시 일할 맛이 난다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저희의 대화를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옆에서 해맑게 웃고만 있었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가 준 목걸이를 빼지 않고 맨날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아이는 정말로 매일매일 금은방에 가서 사장님께 500원씩 지불을 했고 4개월을 꽉 채우고서야 남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기념적인 날이라고 남편이 아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주었었죠. 행복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었고 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사람을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목숨보다도 귀한 저희 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 한번 키워보지 않은 제가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우냐면서요. 처음엔 그 말이 되게 상처였고 신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정말 키워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야 했고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친엄마 손에 못 자라서 저렇다. 새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애정을 쏟아서 키웠습니다. 대신 저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진 않아서 많이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딸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마음씨도 곱고 정의롭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희 딸 누가 바라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냐고요. 그런데 아이라는 게 제가 키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도움을 줄 뿐, 잘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으로 다 키워보니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 딸이 9살, 제 생일에 사준 그 목걸이는 아직도 하고 다닙니다. 딸이 새 목걸이 사줄 테니 그만 좀 하고 다니라고 해도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딸의 노력과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이 목걸이가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열심히 살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